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퇴직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또 나왔으니까 검토는 좀 해봐야겠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근로기준법의 34조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들어가 봐야겠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자,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 왜? 여러분 일을 하는 동안은 분명히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딱 그만두게 되면 정년퇴직이든 뭐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그만둔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에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그때 제가 정리하고 넣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있네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이제 퇴직금, DB형, DC형, 기업형 IRB, 개인형 IRP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형 개인연금 계좌 또는 개인형 개인연금 계좌 IRP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가지 형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요게 여기에 있고 또 요거 말고도 또 여기 이제 퇴직급여제도와 연금제도 있죠.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확정기여 이거 똑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와 여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퇴직금을 갖다가 받는 데 있어서 퇴직금으로 받을래? 퇴직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이제 연금으로 받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퇴직금으로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사업한다, 뭐 한다 써버리다 보니까 실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주죠. 과거에는 퇴직하고 나서 거의 부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고 나서도 그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노후에 거의 뭐 90살, 100살까지 거의 뭐 100살은 지금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거의 90세 연세 이 정도까지 사시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막 2, 30년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퇴직하고 2, 30년이면 여러분 60살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의 거의 반절을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연금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여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는 게 나왔죠. 요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는 실제 이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결국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퇴직급여는 무조건 1년이 넘어가야 된다. 1년이 넘어가야 된다. 받을 수 있는 게 1년이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4주간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건 실제 거의 한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한 주에 솔직히 일하는 게 자, 우리 한 달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이걸 한 주 걸로 봤더니 15시간 미만이더라. 그러면 퇴직금 안 준다는 얘기. 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최저 수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좋은 수준으로 준다? 괜찮아요. 여러분, 최저임금 지금 20년에 9,140원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높게 주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보다 낮게 주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줬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단, 법에 또 이게 있죠. 내가 높이 좋은 조건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낮게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걸 낮춘다?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최저임금 막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그걸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퇴직 딱 그거 손에 맞춰갖고 퇴직급 아니 그 최저임금에 맞춰갖고 지급하는 또 좀 많이 있죠. 자, 하여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4주간 평균에 1주간의 수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차등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즉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 예를 들어 이 사망 요거죠. 사망에 따라서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또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여기 하여튼 퇴직급여제도가 있고요. 퇴직금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퇴직금은 언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된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개정이나 혹은 요런 부분을 이제 이전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55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제 그건 여러분 시행령 여기 보면 되고요. 자, 문제는 임금의 소멸시효. 여러분들 임금이라고 하는 건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라는 건 내가 그걸 받겠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여러분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네. 49조에 보면 임금채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권리잖아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딱 그때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소멸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퇴직금도 얼마?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임금이니까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받을 권리가 없다. 3년에서 하루라도 하여튼 넘어가 버리면 공소시효 우리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소시효 때문에 만료로 인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임금 채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에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또 보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요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가 좀 더 설명이 쉽게 나와 있어요. 400페이지에 보면 퇴직금,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라고 써 있는데 실제 DB형이라고 하는 건 퇴직 후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확정급여형이라고 DB형이죠.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퇴직해서 받을 금액이 미리 딱 확정돼 있는 거예요.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부담은 나는 퇴직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얼마 정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산하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 물론 이제 내가 얼마 받는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도 얼마를 갖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실제 확정 기여형이에요. 확정 기여형이라고 아까 퇴직 급여형은 내가 받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기여형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이걸 이제 어떻게 주식이든 뭐든 운용을 하느냐, 채권이든 뭐든 이제 운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게 하나의 이 주식처럼 운용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여기 연금 관리하는 그 사업체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지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좀 투자하겠다, 이렇게 투자하겠다 해서 나중에 회사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 딱 정해져서 그 계좌에, 확정 기여형 계좌에 딱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운용이 돼서 주식이,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했다.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갔다, 주식 수익이 올라갔다면 나중에 내가 받을 돈, 근로자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해서 떨어져 있다? 회사는 자기 돈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운용해서 떨어졌다? 내가 받을 돈이 이제 근로자가 받을 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도 이출 가능하냐라는 건데, 실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중간 정산 가능하게 돼 있어. 노사 합의 시에. 근데 퇴직 급여형은 연금 이제 급여형은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 시에 이제 담보 대출 이걸 퇴직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중도에 내가 퇴직금을 갖다 일부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법정 사유에 한해서 가능한다. 법정 사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 보면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급여형에는 중도 인출이란 말이 없어요.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할 게 그 다음 챕터 임금 형태였죠.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형태. 임금의 지급 방법 또는 산정 방법. 지급한다라는 게 월급을, 우리는 보통 월급제로 받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급제 이렇게 해도 받지만 또 아르바이트는 또 시급제 혹은 일급제로 받기도 해요. 한 시간에 얼마씩 해갖고 하루 몇 시간 얼마 딱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급제라고 하는 건 그냥 하루에 얼마 딱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급제는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주급제를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당 월급제라는 건 실제 내가 돈을 받는 게 어차피 한 달 분량을 받는데 거기에 시간 계산으로 한 시간에 내가 얼마씩 받기로 한 걸 몇 시간 일해서 한 달 얼마 딱 주는 거. 이게 일당 월급제인지 일당 월급제는 하루에 얼마씩 내가 포스코에서 옛날에 그 광양제철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때 하루에 일당이 2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3,000원씩 내가 나가서 근무한 날 다 찍혀서 그게 내 월급으로 딱 나와요. 이게 이제 일당 월급제죠. 하루에 얼마씩 이걸 한 달 걸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씩 이걸 한 달 걸 묶어서 주는 게 시간당 월급제고 월급제라고 하는 건 그냥 월 얼마씩 그다음에 연봉제라고 하는 건 내가 총 얼마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 12등분 해서 주는 거. 자, 이게 이제 고정급제고, 그 다음에 성과급제라고 하는 건 실제, 뭔가 개별적인 성과에 따라서 혹은 그 회사 구성원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득분을 갖다 구성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 기업 전체로 이제 성과급제를 주거나 혹은 경영자나 뭐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 인재를 갖다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실제 개별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서나 어떤 사업 본부 여기서 이제 어, 실제 원래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약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득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득분을 갖다 구성원하고 회사하고 그다음에 사내 유보금 나중에 이제 쓸 거에 대비해서 모아두는 적립금 요렇게 분배를 해서 구성원한테도 얼마씩 이제 나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볼까요? 고정급제. 실제 고정급제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고정급제.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임금의 기준은 시간, 일, 주, 월의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제로 구분된다. 다만 1급제에 비해 월급제가 적정한 경우로는 첫째, 작업의 내용이 복잡하고 예를 들어 월급제를 1급제 하루하루 얼마씩 책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일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딱 요게 하루 일이다라고 뽑아낼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이것만 딱 하면 돼라고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건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매일매일 동일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월급제가 편하고 작업의 성과가 장기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오히려 1급제보다는 월급제가 그다음에 작업의 성과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실제 기획부서나 이런 데는 작업의 성과라고 하는 게 딱 그게 그냥 며칠 일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월급제가 좀 더 낫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 공사 현장에서 필요하는 사람들은 다 1급제로 거의 하죠. 왜? 일이 단순 반복이고 몇 명 투입해서 얼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딱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 집 하나 짓는데 이제 기본 골조 딱 올라가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뭘 붙이거나 내장 공사, 전기 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당 전기 공사 하는데 몇 명이 투입해서 몇 시간 혹은 며칠 정도의 작업이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하도급을 주죠. 아예 전기 회사한테 너희들 며칠 줄 테니까 이 안에 딱 끝내. 그래서 얼마. 그러면 이제 그 하도급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금액 내에서 이 인건비 사람 얼마를 투입해서 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자기들 이제 이득분도 회사 이득분도 챙기고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게 명확하게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작업의 성과가 파악이 되면 1급제로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현장, 건설 현장에서의 뭐 일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막 그 배송하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작업의 성과를 딱 하루 단위로 파악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거의 월급제, 우리나라 월급제라고 합니다. 이 월급제라고 고정급제라고 하는 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의 임금이 내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월 얼마, 일 얼마, 시간당 얼마 딱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 또한 마찬가지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를 산출하면 임금 계산 간단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품질의 저하도 방지할 수 있다. 왜? 시간당 네가 이만큼 하면 이걸 이런 품질로 이렇게 하면 내가 임금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정으로 딱 얼마, 월 얼마 해버리면 작업의 수행의 양과 질에 관련 없이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를 자극할 수 없어서 오히려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또 시간당 임금 계산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 1급이나 시급제는 명확하게 딱 얼마 얼마 하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실제 단위당 시간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기획 업무 같은 거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만큼 일한 걸 얼마로 산정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이제 고정급제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연봉으로 얼마 아니면 월 얼마 딱 해버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급제 형태의 급여를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과급제 나왔죠. 임금 형태에서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노동의 양적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성과급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게 많다 보니까 노동력, 능률을 갖다 자극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좋냐 어쩌냐 참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여러분은 학생 신분에서 그리고 젊은 신분에서 내 능력에 따라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게 참 이 직원들을 막 너무 또 압박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좋은 면만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여러분 성과급 하니까 참 좋아 보이잖아요. 네? 꼭 이걸 좋은 측면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능률, 작업 능률이죠. 작업 능률, 그리고 근무 성적에 따라서 개인차를 결정하는 임금 제도다.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불하고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증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이제 숙련은 됐지만, 그래도 이 몸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과급 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내가 능력 일한 만큼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또 작업 능률을 자극시켜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원가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할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개인 간에 이게 참 그 서로 간에 이제 이게 갈등으로 작용되어 버리는 경우. 그래서는 집단 성과급은 참 추천을 하는데 이 개인 간의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이제 방금처럼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성과급을 줬을 때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별로 딱딱딱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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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라 그러면 내가 옆에 친구보다 나는 더 고가를 높게 맞아야 돼. 그럼 옆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옆에 친구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면 이 친구가 더 잘해서 인사고과를 더 높게 맞으면 나보다 더 성과급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안 생길까요? 실제 회사에서 그런 경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과급은 집단 성과급을 쓰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성과,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를 갖다 실적들을 평가하고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리고 개인이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개인의 혼자서 낸 걸까? 저는 항상 그게 좀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당 공동체든 사람이 있는 곳에 혼자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집단 성과급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자, 개인별, 부서별 지급 임금액이 변동적이다. 그래서 격차로 인해서 갈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같은 부서에서 어떤 사람은 뭐 성과급이 이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을 때 S등급을 계속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급여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D등급 맞고 뭐 C등급 맞고 D등급 맞다 해버리면 이 격차가 막 벌어지는 거죠. 계속 성과가 좋은 사람은 막 올라가는데 성과가 낮은 사람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그렇게 돼 버린다. 그리고 회사에서요. 이 성과급 나오면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성과급을 연속으로 두 번 잘못 맞아버리면 나의 이 급여는 거의 평준화 정도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이 예를 들어 그 성과급을 갖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과 인사고과에서 그러게 되면 이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보다 과장보다 월급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장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일을 갖다 성과가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장님도 회사에서 일하기 쉽지 않을까? 오히려 더 막 계속 위축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여러분 또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그만두고 싶어. 본인이 본인의 지금 어떤 꿈,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아이들, 특히나 여러분들 졸업도 시켜야지 취업도 안 됐는데 취업도 하면 고맙겠지만 아직 취업도 안 돼 있지. 나중에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일을 근데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또 단점으로 보면 근로자 임금 소득이 성과가 높을 때는 막 높았다가 적을 때는 막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좀 불안정하다. 제가 이제 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는 강의가 없으니까 강의료가 없잖아. 그러면 방학이 또 대학교는 막 3개월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는 강의료가 있어. 이제 1월, 2월, 3월 3월 강의를 계약을 해서 강의를 해야 4월 달에 이제 이게 급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3개월 동안은 거의 뭘로 카드로 이제 쓰는 거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강의료가 나오면 이거 이제 막 테트리스, 르륵 무너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도 카드로 써야 돼. 왜? 여기 테트리스로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게 불안정하다. 물론 이제 또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좀 막 높기도 하고 없을 때는 낮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정한 부분 현재하더라. 성과급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별 성과급을 준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우선 단순 성과급, 시간당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임률을 결정한다, 임금률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성과 실적에 따라서 시간당 성과 임률이 얼마냐, 그다음에 실적량으로 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이죠. 그래서 단위당 요 시간당 성과 임률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이것만 딱 얼마 정해지면 그냥 그 사람이 실적 얼만큼 해갖고 곱해버리면 계산하기는 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책에 성과급에 단순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 시간급. 주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시간급은 사업 단위당 표준 시간,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하나 하는데 표준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러면 종업원이 이 표준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되면 요 표준 시간에 임료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요 시간 안에 작업이 다 끝내도록 유도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표준 시간급이라는 건 시간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제품의 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시간당 요거 일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당 어떤 품질 수준을 유지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과급, 보통 사무직에 적용되는 고과급.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실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성과급. 이제 과거의 실적에 대한 어떤 주관적 평가 결과를 기본급에 반영한다라고 하고 성과 보너스. 보너스는 원래 이제 업무의 초과 달성이나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할 때 자극제 일환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한 종업원에게 성과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판매 수수료. 여러분 커미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에게 지급하는 제도.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갖다 그랜저를 한 대 팔면 뭐 커미션이 200, 소형차를 팔면 커미션이 한 20만 원, 30만 원 한 대 팔 때마다. 그래서 차를 많이 팔면 예를 들어 10대를 팔아버리면 200씩이니까 그랜저 10대 팔아버리면 2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대 팔아. 한 달 급여가 2천만 원. 커미션 영업사원들이 명확하게 딱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래도 기본급을 좀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 있죠. 기본급은 그냥 어, 기본적인 정도, 100만 원, 뭐 10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정도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차 팔아서 수수료 따먹어 이런 경우 있죠. 보험회사들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보험회사도 아예 보험 몇 개 팔면 얼마짜리 몇 개 팔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왕이면 비싼 걸 팔아야 내가 받는 수당이 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 보험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받을 걸 계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근로자들한테는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자기한테만 이게 맞다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다른 것보다 그 성과급을 많이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단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집단 성과급도 마찬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스켈론 플랜 이제 스켈론이 만들었다는 거죠.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절약이 있을 때, 즉 원래 매출 액이 차지하는 그 전체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 비중이 여기는 20%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15%로 줄었다. 인건비가 15% 너무 적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인건비 비중이 한 60% 들어갔던 것이 처음에 매출액이 늘어나서 인건비 비중 50%로 감소했어요.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수입이 그대로였는데 그러면 요 차액 10%가 남죠. 이 10%를 갖다가 근로자와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사내유보금 이렇게 이제 여기 특별한 건 주주죠, 주주. 여기 배당이 들어 해서 나눠 먹는 거죠. 일정 부분.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스켈론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라카 플랜이라고 하는 건 유사하다. 단지 조직이 산출한 부가가치를 종업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총 매출액에서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는 우리 회사가 그냥 또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총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인건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종업원이 만들어낸 어떤 부가가치 요거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 있어서 원재료를 구입해 와서 이걸 갖다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1,000원에 구입해 왔다. 그리고 이걸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1,000원의 부가가치가 붙은 거죠. 요 1,000원의 부가가치 이걸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 분배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막그 인적자원 그 소요 인력 산정인가요? 거기서 막 그런 부가가치 분배 뭐네 어쩌네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따라서 계산을 한다. 요 부분도 요걸 좀 더 구체화 시켰다 그러는데 회사에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거 자체는 제가 계산은 안 했었어요. 자체를. 근데 이제 책에 좀 설명은 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어,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겠다면 다른 현대 인사관리론 여기 책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레시어라고 아예 그냥 화폐 단위를 계산하지 않고 물량으로 산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비율을 얼마나 절약했냐. 즉 매출액이 올라갔을 때 동일 투자 인건비였으면 아무래도 인건비 비율은 줄어든다. 그때 나오는 거라면 여기는 물건을 몇 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쉽게. 그래서 표준 시간 대비 절약된 노동 시간. 실제 자 원래 우리가 10개를 만들어요. 아니 100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
12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투자해서 20개가 늘어난 거죠. 결국 20개가 늘어났다는 건 이 20개만큼의 판매가 더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누가? 주주와 노동자와 그 다음에 회사 사내 유보금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것이 인프레션. 그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성과급으로 두 가지가 나왔죠. 이익 배분제와 주식 소유권. 이익 배분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이후에 각 영업기마다 결산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각 계열 회사마다 이제 자체 성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목표 대비 얼마나 더 수익을 많이 냈냐. 그 수익분의 일부분을 갖다 근로자들한테 전체 배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막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때는 삼성전자의 밑에 신입 이제 그 좀 몇 년 차 주임 뭐 대리 이 정도 직원이 다른 삼성 계열의 회사의 부장급보다 인센티브 때문에 더 막 이 성과급이 왜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 여러분 알다시피 대박 나서 하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막 인센티브 이쪽은 막 이렇게 줘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그 계열사 다른 회사의 계열사의 부장보다 더 높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주식 소유권을 주는 경우도 있죠. 종업원들을 실제로 기업의 소유주로 만들어 주는 제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톡 옵션 제도와 종업원 지주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원래 네, 옵션. 스톡 옵션이 저 뒤에 나와. 자, 실제 여러분 주식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갖다가 종업원들이 실제로 그 종업원들이 소유할 수 있게 그러면 주식을 소유한다는 건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제 책에 3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 주식 소유권 제도는 일정 분량의 주식을 갖다 특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업원들에게 부여하는 스톡 옵션과 그 다음에 기업이 특별한 조건으로 주식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종업원 지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종업원 지주제는 ESO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종업원 주식의 스톡 옵션은 종업원이 내가 스톡 옵션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 이제 외부에 스카웃 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를 높이는 사람한테 주식 그 이제 일정 부분의 주식을 주고 이걸 갖다 나중에 몇 년 후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주 그거는 개인이 이제 그냥 주식 시장에 팔면 돼요. 증권 시장에 팔면 자기가 이제 그 돈으로 받아서 자기 챙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종업원 주주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갖다 일정 분량을 종업원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맘대로 개인적으로 이걸 팔 수는 없어요. 하려면은 이 종업원 우리 사주 조합 여기를 통해서 팔아야 되고요. 그걸 또 새로운 직원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우리 사주 조합의 종업원들이 계속 그 주식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이 종업원 주주에 가입돼 있다. 요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산 건 내가 투자를 위해서 산 거고 이 종업원 지주제에서 주는 주식은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물론 이제 회사마다 또 이걸 갖다가 미리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 다시 이제 거기 그 우리사주 조합이나 이런 거 여기에 팔기도 하죠. 또 회사에서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냥 분배해줘서 알아서 팔고 싶은 사람 팔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를 갖다 그만두게 되면 거기 조합에 팔아요. 그러면 현재 올라간 가격으로 조합이 사죠. 그리고 이제 그걸
새로운 직원들한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업원 지수제다. 주식 소유권을 종업원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가면 톡옵션은 그때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연봉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게 연봉제죠. 지금 뭐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연봉제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앞에서 봤듯이 급여라고 하는 건 기본급, 그다음에 기본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정수당이나 뭐 휴가비나 장학금이나 이런 복리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기본 연봉, 그다음에 업적 연봉, 그리고 연봉 외에 부가적인 급여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실적이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얼마, 물론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 누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다 또 그 당해년도에 어떤 업적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쳐서 주게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기본 연봉은 얼마 딱 책정해 있으면 12개월로 등분해서 이걸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연봉제 유형은 크게 뭐 책에 막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선수형, 순수 성과급형, 성과가급형, 혼합형. 자, 연봉제가 누진적 성격이 있냐? 그 다음에 차등 지급. 아니야. 누진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즉 해마다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앞에 것이 쌓이고, 그놈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여가느냐라는 거죠. 쌓여가는 게 있고 쌓여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의 성과에 따라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앞에 올라간 거부터 시작하는 경우 있고 올라간 거부터 시작하는 게 누진적 성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등 지급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일부 금액만을 하느냐 일부 항목만을 하느냐라는 차이죠. 갖고 프로 선수형 순수 업적 급형 그 다음에 업적 보너스형 혼합형이 있다. 여기는 비누진적인 거고 여기는 누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여기는 밑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프로 선수형은 일반적으로 연봉 전체가 비누적적 성격으로 매년 성과에 따라 연봉 전체가 결정된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 선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급 개념의 기본 연봉이 없기 때문에 매년 성과에 따라서 연봉 전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삭감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운동선수들 막 그 어마어마하게 높기도 하지만 또 다음에 실적이 없으면 완전히 낮아져 버리는 경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업에서는 좀 쓰기는 어려워요. 왜? 막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직원을 갖다 푹 주고 성과 높다고 팍 주고 다음 팍 떨어지고 이러면 참 이걸 어떻게 하기가 좀 난감하죠. 이 직원이 생활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과 가급형. 총 임금 중에 일부에 한해서 비누적적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존 임금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순수 성과급이죠. 순수 성과급. 순수 어적 성과급 여기죠. 순수 성과급은 미국식 완전 연봉제라고 하는데 연봉 총액을 개별적 차등적으로 결정하되 매년 누적적으로 계산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직무별로 기준 지급 수준을 설정하고 여기에 1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전체를 차등 지급하며 이는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누적적이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혼합형을 많이 쓴다. 혼합형이라고 하는 건 순수 성과급형과 이 업적 보너스형 성과가급형 이 두 개의 장점을 갖다가 혼합해서 만든 것. 기본 연봉은 계속 인상을 하고 이건 누적적으로 인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성과급은
연봉은 업적 연봉은 당해 연도에 따라 성과에 따라서 적적이지 않고 지급하는 얘를 플러스식. 그래서 얘는 조금씩 상승을 하지만 얘는 성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높으면 많이 가고 없으면 적게 가. 여기는 아까 어떻게 했어? 계속 올라간다고 했잖아.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 제도. 이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었던 것 같아. 임금 피크 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급여가 이제 우리가 보통 40대를 갖다가 가장 업무에서의 성과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해. 그러면 그 이유는 결국 급여 부분이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즉 성과는 낮은데 급여는 높게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걸 좀 바꾸려고 등장한 게 이제 임금 피크 제도라고 하는 일정 부분 임금이 상승하다가 임금을 이제 하락시키고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 계속 임금 올라가면 회사에서 이분들 빨리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급여면 신입 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을 갖다가 두세 명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일정 부분의 급여를 감소시키고 이분들의 어떤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한 이분들 원래 자르고 싶은데 계속 고용을 촉진하니까 고령자 고용 촉진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후 생활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인건비 절감, 제로 인해서 고인건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다. 음, 자, 이제 임금 피크 제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 생산성 연동형과 그다음에 생산성 절연형. 원래 급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요게 이제 쭉 급여선이에요. 원래 급여. 그다음에 요게 성과선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A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급여가 내 성과보다 높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C, 내 성과 나이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쭉 연령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가 가장 높을 때, 성과가 높을 때가 아까 40대라고 했어요. 30대 후반 40대.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임금보다 내가 성과가 낮아요. 자, 이 A와 여기는 성과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여기는 와, 임금선보다 내 성과가 높아요. 결국 여기에 걸 갖다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산성 연동형이라는 건 결국은 요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성과는 이렇게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나이가 드니까 정년 될 때쯤이면 원래는 이만큼이다. 그런데 여기에 준 거, 그 나머지 분을 갖다가 여기 임금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 더 붙여준다. D만큼. 요 알파만큼 더 붙여. 그래서 임금은 어디다? 이만큼을 주면서 정년을 갖다가 원래는 50세, 55세에 끝내야 되는데 58세로 연장시켜 주겠다. 그 대신 피크 연령은 언제부터? 원래는 임금 여기 지금 가서 이렇게 계속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줄이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임금은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금이 여기 따라가요. 그래서 더 나이가 이제 정년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쭉 요 금액으로 유지시켜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생산성, 요 생산성에 연동시켜서 하는. 그 다음에 생산성 절연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또 존재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년을 갖다 연장시켜 주는 데 있어서 기본 원래 임금 쭉 가잖아요. 근데 이제 피크 연령이 되면 아예 여기도 마찬가지 줄였듯이 여기도 줄여요.
자, 줄이는 데 있어서 요만큼 여기까지 딱 줄여버린다. 그리고 원래는 시장임금이 똑같이 요 정도인데 요만큼을 더 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시장님, 아니 그 임금이 어디서 결정된다? 요 정도에서 정년 이후에는 요 정도만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생산성 절연율이다. 실제 요 방법은 뭐 일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들은 임금 피크제를 계속 더 쓰고 싶어라 하겠죠.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산성은 더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보상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경영자 보상. 실제 조직의 성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이 경영자들의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어떤 동기부여 효과? 이런 것도 좀 존재하더라. 일례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요. 왜 회사에서 그 CEO들의 연봉이 높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사람을 동기부여 시킨 거다. 왜? 이 사람이 위에를 바라면서 내가 올라갈 저 자리가 저 자리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를 동기부여 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뭐 나오긴 하는데 결국 이 경영자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조직의 성과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떤 구성원들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다. 왜? 우리가 지금 일이 가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일이 가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모든 일들을 막 다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구성원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어떤 게 가장 우리 회사에 좋은 방향인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CEO들의 급여가 높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기 이제 경영자 보상에 뉴스가 하나 있길래 여러분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주려고. 자, CEO 보상 시스템, 미국의 성장, 기업들의 이제 성장 키워드라고 하죠. 도대체 최고 경영자의 몸값은 우리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뭐 몸값이 100배 내지 200배의 보상을 받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자,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전 회장 해마다 300만 달러의 봉급과 3천만 달러의 스톡 옵션을 가져간다. 우와. 300만 달러면 여러분 100만 장자 많이 알죠. 공이 6개에다가 1,000원을 곱해야 되니까 공이 9개가 돼요. 8개면 억이잖아요. 그럼 30억이잖아요. 1년에 연봉이 와, 30억이에요. 그 다음에 3천만 달러. 거기에 이제 또 100만에 또 1,000이 하나 붙으니까 300억 정도의 스톡 옵션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여기 미국 왓슨 와이어트사의 중역이 쓴 최고 경영자의 몸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냐? 금융회사 그린트리의 로런스 코스 회장은 1995년 6,560만 달러, 한화로 약 731억. 오, 대단하다. 실제 그해 그린트리 이 회장이 올린 순이익 2억 5,400만 달러의 4분의 1을 넘는 금액.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린 순이익,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올린 수익의 4분의 1을 넘는 금액을 이 사람 봉급으로 줬대요. 그 다음에 스콧 제지사의 엘버트 던랩은 2년 동안 1억 달러. 90년대 들어 미국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은 스톡 옵션을 포함해 매년 12, 15%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사장님 되고 싶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스웨덴에서 그랬나요? 그 있었죠. 최후 경영자의 몸값을
일반 그 직원 평균의 20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한번 국민투표에 붙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부결됐죠. 그러니까 이제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 경영자와 일반 근로자 간의 급여 격차의 적정 비율은 20대 1이다. 결국 아무리 높아도 20대 1 정도는 해야지. 이거보다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이게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 의식을 심어준다?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톡 옵션, 주식 옵션이라고 하죠. 주식 매입 선택권. 주식 매입 선택권. 물론 주식을 매입하는 선택을 가져서 얼마에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매입을 했으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주식은 바로 그냥 받아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식은 좀 더 오래 놔둬야 되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스톡 옵션 이어서 스톡 그랜트까지. 스톡 그랜트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네이버는 3년간 매년 1,000만 원 회사 보유 주식 무상으로 부여하고, 네이버는 최근 전 직원에게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회사 보유 주식을 나눠주는 스톡 그랜트 보상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그냥 주식을 갖다 딱 주는 스톡 옵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매년 1,000만 원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000만 원 정도 상당의 걸 나눠주겠다. 매 전 직원한테. 이게 이제 스톡 그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톡 옵션과 달리 의무 보유 기간이 없다라는 거. 스톡 그랜트는 의무 보유 기간이 없이 그냥 내가 받고 팔고 싶으면 바로 팔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스로 알려진 비바리퍼 블리카도 지난 3월 전 직원 정규직 입사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 지급한다고 밝혔다. 왜? 지금 IT 개발업자 이런 사람들 막 여기저기 스카우던이라고 하니까 이탈을 막기 위해서. 스톡 옵션이 이어 스톡 그랜트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톡 옵션은 일정 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로 행사가보다는 주가가 오르면 스톡 옵션 행사에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즉, 본인 또한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스톡 그랜트 제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자, 스톡 옵션은 내가 사야 돼요. 근데 스톡 그랜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방식이다. 네이버는 매년 7월과 1월 초 당해년도 재직 기간에 따라 부여할 방침으로 7월 첫 번째 스톡 그랜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막 넥슨이 전 직원 연봉을 800만 원 인상을 발표했고, 넷마블도 개발자 육성보다는 우선은 유치 경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사람을 계속 인재를 스카웃 하려고 하는 게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지금 임금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을 더 동기부여시켜서 성과를 내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보상 방식에서도 다른 데보다 더 좋은 방식. 그래야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뽑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건이 낮으면서도 막 우리가 우수 인재가 우리 회사에 와주기를 원하고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내부 직원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성과를 내게 할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뛰어난 직원이 오면 월급 많이 주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처럼 과거에 자신의 전용기 띄우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너무 막 그쪽에만 집착을 한다?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직원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성과를 내게 만들 거냐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벌써 임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